2006년 번화한 항구도시 부산에서 박소연이라는 젊은 미혼모가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5살짜리 아들과 늙은 어머니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경찰서 기록 보관소에서 거의 20년 동안 먼지가 쌓인 채 도시의 조용한 악몽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운명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길을 택했다. 17년 후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한 병원의 검사 대기실에서 끔찍한 진실 시간과 범죄에 묻혀있던 비밀이 갑자기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진실은 박소연의 실종에 대한 해답을 줄 뿐만 아니라 과거 수사관들이 상상했던 어떤 시나리오보다 더 소름 끼치는 어두운 음모, 속임수와 배신의 소용돌이를 파헤칠 것이다. 이는 때때로 정의가 신문실이나 범죄 현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가장 우연한 전환점을 통해 길을 찾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32살의 박소연은 조용한 강인함의 본보기였다. 그녀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었고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 비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몇 년 전 결혼 생활이 파탄난 후 소연은 당시 5살이던 어린 아들 박민준을 홀로 키웠다. 그녀의 삶은 단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아침에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항구 지역의 작은 수출입 회사에서 8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후 서둘러 아들을 데리러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이었다. 소연에게 민주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온 세상이었고 매일 노력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해운대구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서 살았고 친정어머니 집에서 멀지 않아 어머니가 자주 손자를 돌봐주러 오셨다. 그녀와 어머니의 관계는 매우 가까웠고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어머니와 아들 외에 소연의 세상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 이미희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성격에 대해 동료들은 소연을 온화하고 말수가 적으며 성실하고 다소 내성적이라고 묘사했다. 그녀는 회사 회식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퇴근 후 놀러가자는 제안은 항상 아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녀의 삶은 잔잔한 호수 같아 고미혼모의 일상적인 걱정들로만 잔물결이 일었다. 하지만 2006년 5월의 운명적인 금요일, 그 고요한 호수는 영원히 흔들렸다. 소연은 평소처럼 저녁 6시에 사무실을 나섰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차는 다음날 아침 한적한 해변 도로가에 가지런히 주차된 채 발견되었고 문은 잠겨있지 않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적이 없던 한 여성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박소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크고 불안한 질문을 남겼다. 그리고 그 평온한 겉모습 뒤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몰랐던 목숨을 대가로 치를 만큼 큰 비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사건의 충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6년 당시의 한국 사회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국가가 강력한 발전 궤도에 있었고 한류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최대 항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진 부산은 활기찬 경제 중심지였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복잡한 사회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법적인 측면에서 당시의 범죄 수사 기술은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공공장소의 CCTV 시스템은 오늘날처럼 널리 설치되지 않았고 특히 교외 지역이나 한적한 해변 도로에는 더욱 그러했다. DNA 분석은 중요한 도구가 되었지만 과정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있을 때 주로 사용되었다. 휴대폰 데이터나 웹브라우징 기록과 같은 디지털 흔적도 현재처럼 철저히 활용되지 않았다. 이는 수사가 대부분 목격자 진술과 현장의 유형 증거에 의존했음을 의미하며 소연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사건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중시했다. 소연과 같은 미혼모는 예전처럼 심하게 차별받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압력에 직면했고 엄담을 피하기 위해 내성적인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녀의 실종은 초기에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거나 복잡한 개인 문제 등 좋지 않은 추측을 낳았고 이는 경찰의 초기 수사 방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박소연의 실종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도시의 마음에 남은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었고 거의 20년이 지나 운명의 우연한 계기로 치유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실종 전 박소연의 삶은 헌신과 조용한 희생의 그림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이른 새벽에 시작되어 민준의 아침 식사와 옷을 준비했다.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준 후 그녀는 서둘러 버스를 타고 회사로 출근했고 그곳에서 성실한 회계사로 일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성실함과 정직함 때문에 그녀를 좋아했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느끼기도 했다. 소연은 사생활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항상 어린 아들을 중심으로 맴돌았다. 그녀의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머니 김영희 씨와의 관계였다. 거의 매일 저녁 소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모자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김 씨는 딸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항상 그녀에게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절친한 친구 미희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소연이 이혼의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실종되기 마지막 몇 달 동안 김 씨와 미희는 소연에게서 작지만 비정상적인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더 생각에 잠겨 있었고 종종 멍했으며 다른 사람이 근처에 있을 때 항상 피하려는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한 번은 미희가 우연히 소연이 두려움과 단호함이 섞인 목소리로 누군가와 전화로 다투는 것을 들었다. 물었을 때 소연은 단지 업무 관련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씨도 딸이 최근에 더 늦게 귀가하고 피곤해 보이며 살이 빠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캐물었지만 소연은 그저 웃으며 연말 업무가 바쁘다고 둘러댔다. 김 씨가 딸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은 그 운명적인 금요일 저녁 짧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였다. 엄마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민준이 좀 데리러 가주세요에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두르고 긴장되어 보였다. 김 씨는 그것이 딸의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평범한 미혼모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습 뒤에는 소연이 숨기려 했던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은 그녀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렸다. 2006년 5월 19일 부산의 평범한 금요일은 사람들이 박소연을 본 마지막 날이 되었다. 아침에 그녀는 아들 민준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제 시간에 아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들고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회사에서 소연은 오후 5시경까지 평소와 같이 일했다. 한 동료는 그녀가 전화를 받은 후 얼굴색이 눈에 띄게 변해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다고 증언했다. 5시 30분경 그녀는 부장에게 급한 집안일이 있다며 조퇴를 요청했다. 건물 CCTV에는 5시 45분 소연이 휴대폰을 꽉 쥔 채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가지 않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저녁 6시 소연은 어머니 김영희 씨에게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민준을 데리러 가달라고 부탁하며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다. 통신사 데이터에 따르면 그녀의 휴대폰 신호는 저녁 7시경 광안대교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후 끊겼다. 그날 저녁 김 씨는 딸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전화는 끝없는 통화 연결음만 울릴 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그녀는 소연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운동하던 한 시민이 송정해수욕장 근처 한적한 길가에 주차된 소연의 은색 현대 아반떼 차량을 발견했다. 차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열쇠는 시동키에 꽂혀 있었지만 지갑과 휴대폰은 사라졌다. 차 안에는 다툼의 흔적이 없었고 모든 것이 기이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상하고 무섭게 변했다. 소연의 실종은 가출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일반적인 강도 사건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답없는 질문들과 죽음의 침묵만을 남겼다. 버려진 차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때 김영희 씨의 심장은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현장으로 달려가 그것이 단지 오해이기를 바랐지만 익숙한 은색 차와 딸의 부재는 모든 희망을 앗아갔다. 경찰에 대한 첫 신고는 눈물과 공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부산경찰청 수사팀이 신속하게 구성되었고 노련한 최민식 경위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꼼꼼하고 끈기 있기로 유명한 최 경위는 즉시 사건의 비정상성을 감지했다. 현장에는 흔적이 없었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여성이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었다. 초기 수사는 소연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그녀의 어머니 절친 미희 그리고 회사의 모든 동료를 신문했다. 김 씨와 미희는 최근 소연의 이상한 행동 특히 비밀스러운 통화와 긴장된 태도에 대해 모두 진술했다. 동료들도 마지막 통화 후 그녀의 안색이 변했던 것을 확인했다. 수사 방향은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 매니저로 소연에게 호감을 보였던 김진우라는 남성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자주 그녀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항상 정중하게 거절당했다. 신문에서 진우는 협조적이었지만 그날 저녁에 대한 확고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현장에서의 첫 발견은 작았지만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 차의 조수석에서 법의학팀이 소연의 것이 아닌 긴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한 것이다. 초기 DNA 분석 결과
그것은 다른 여성의 머리카락으로 밝혀졌다. 이는 새로운 가설을 낳았다. 소연의 실종에 다른 여성이 연루된 것이 까연적 아니면 비밀스러운 친구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심층 수사는 박소연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최경희와 그의 팀은 모든 증인을 다시 면담하며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파고들었다. 그녀의 금융기록을 확인했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의 은행 계좌는 그대로였고 이는 돈이 동기가 아님을 시사했다. 피해자의 과거를 조사하는 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다. 그녀의 결혼은 평화롭게 끝났고 전 남편은 재혼하여 서울로 이사했으며 또한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경찰은 이웃의 소문부터 익명의 제보 전화까지 수십 개의 단서를 추적했지만 모두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다. 차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미희와 여성 동료들을 포함하여 소연과 아는 모든 여성의 DNA와 대조되었지만 일치하는 결과는 없었다. 사건은 명확한 시작점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연정이나 질투로 인한 납치일 수 있다는 경찰의 초기 이론은 점차 근거를 잃어갔다. 한편 언론과 대중의 압력은 점점 커져만 갔다. 아름다운 미혼모의 미스터리한 실종 이야기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지역사회의 두려움을 확산시켰다. 소연의 가족 특히 김 씨는 어머니를 잃은 어린 손자를 돌보면서 대중의 호기심에 직면해야 하는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차 식어갔다. 수사관들은 더 시급한 새로운 사건으로 옮겨갔다. 박소연의 파일은 미해결 캐비닛에 보관되었고 한국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통계 중 하나가 되었다. 어린 민주는 어머니 없이 자라났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온화한 여성에 대한 희미한 기억만을 간직했다. 그리고 17년 후한 치명적인 질병과 의학적 필요성이 우연히 유일한 열쇠가 되어 모든 것을 뒤집고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던 비밀의 문을 열게 될 것이었다. 17년은 한 아이가 성장하고 상처가 흉터가 되고 사건이 잊혀지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박민주는 이제 서울의 명문대학에 다니는 22살의 청년이 되었다. 그는 할머니 손에 자랐고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성장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공백을 안고 살았다. 세상에게 박소연의 사건은 과거였지만 민준과 김씨에게는 매일 존재하는 고통이었다. 운명의 전환점은 2023년 봄에 찾아왔다. 민준은 위험한 혈액암인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골수 이식이었다. 의사들은 즉시 김씨의 골수를 검사했지만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친척이나 국립골수은행에서 기증자를 찾아야 했다. 이 과정은 검색 기회를 높이기 위해 민준과 가족의 상세한 DNA 프로필을 필요로 했다. 이것이 민준과 김씨가 서울의 어느 오후 국립혈액원 대기실에 있게 된 이유였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김씨는 피곤하게 뉴스 속보를 방송하는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보았다. 한 특별 탐사 보도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보도는 경찰이 2005년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주요 용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흐지부지되었던 태양건설그룹의 거액금융 사기 및 자금 세탁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화면에는 용의자들의 사진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는 2006년 중반경 거액의 자금과 함께 사라진 주범으로 지목된 태양의 전 재무이사 이강현이라는 남성이 있었다. 이강현의 얼굴 사진이 나타나는 순간 김씨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손발이 떨렸다. 사진 속 남자는 거의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바로 그녀의 딸 박소연이 실종되기 몇 달 전 한적한 카페에서 비밀리에 만나는 것을 몇 번 목격했던 그 낯선 남자였다. 그녀는 소연에게 캐물었지만 딸은 단지 중요한 고객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반응은 즉시 민준과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켰다. 한순간에 과거와 현재가 교차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경제사건과 한 치명적인 질병이 우연히 부딪혀 어둠 속에서 불꽃을 일으켰고 박소연의 실종에 대한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을 예고했다. 검사 대기실에서의 충격적인 발견은 죽은 듯 했던 사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즉시 김 씨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최민식 경위에게 연락했다. 그는 은퇴했지만 소연의 사건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김 씨의 이야기를 듣자 노련한 경찰관의 직감은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조각임을 말해주었다. 그는 옛 인맥을 동원하여 이 정보를 태양그룹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수사팀과 연결했다. 증거 분석 과정은 긴급하게 시작되었다. 경찰은 소연이 일했던 회사의 모든 재무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이번에는 이강현과 태양그룹을 키워드로 하여이전에 간과되었던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발견했다. 회계 담당자로서 소연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세탁되는 불법 자금 흐름 즉 태양에서 비롯된 자금 흐름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보였다. 관련 인물들의 반응은 매우 극적이었다. 태양 사건 수사팀은 금맥을 캔 듯했고 소연의 실종이 우연이 아니라 이강현의 음모의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깨달았다. 최경희에게는 17년간의 미련을 해소할 기회였다. 김씨와 민준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그들의 딸 어머니는 무작위 범죄의 희생자가 아니라 위험한 범죄 세력에 맞서다 살해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 발견은 오래된 질문에 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연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 가그녀와 이강현의 진짜 관계는 무엇이었는 가그녀는 희생자였는 가제보자였는가 아니면 심지어 제거된 공범이었는가와 같은 수많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다.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 수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경찰은 더 이상 단독 납치범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있었다. 새로운 수사 단계는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소연이 근무했던 회사의 전 경영진과 직원들을 다시 신문했고 이번에는 태양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압박 속에서 몇몇 전 회계 직원들은 당시 소연이 매우 긴장해 보였고 장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늦게까지 남아있었다고 인정했다. 뜻밖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다. 그는 소연과 이강현이 만났던 카페의 종업원이었다. 그는 그들의 만남이 비즈니스 파트너의 만남 같지 않았고 대결처럼 긴장감이 흘렀다고 회상했다. 한 번은 그 남자가 소연에게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아야 할 거요 라고 위협하는 것을 듣기도 했다. 이 증언은 소연이 협박을 받았다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다. 대중과 언론의 반응은 다시 폭발했다. 17년 전의 실종 사건이 갑자기 대형 경제 사건과 연결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끄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었다. 언론은 소연의 운명에 대한 대담한 가설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소연의 운명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이론이 형성되었고 각 이론은 가슴 아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유력한 이론은 소연이 조용한 제보자였다는 것이다. 회계 담당자로서 그녀는 우연히 자신의 회사를 통해 태양그룹의 자금 세탁 거래를 발견했다. 이를 무시하는 대신 그녀의 정직한 본성은 증거를 수집하도록 이끌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강현은 회유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해외 도피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입을 막기 위해 그녀를 제거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다툼과 위협에 대한 종업원의 증언 그리고 태양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소연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이론은 좀 더 개인적인 색채를 띠며 소연과 이강현 사이에 복잡한 연인 관계가 있었다고 본다. 이강현은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소연은 그의 비밀 연인이었을 수 있다. 그의 금융 음모가 드러나기 직전이고 도피를 준비하고 있을 때 소연은 부담이나 위협이 되었을 수 있다. 그는 가볍게 도망치기 위해 그녀를 제거했다. 이 이론은 비밀스럽고 다소 감정적으로 보였던 만남을 설명하지만 낭만적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세 번째 이론은 가능성은 가장 낮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으로 소연이 단지 연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범이었다고 본다. 그녀는 이강현이 불법 거래를 숨기는 것을 돕도록 강요받았거나 유혹당했을 수 있다. 계획이 무너지자 그녀는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 뒤에 남겨두기에는 너무 위험한 증인이 되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과 최경희 같은 노련한 수사관들은 첫 번째 가설에 더 무게를 실었다. 그것이 소연의 정직한 성격과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가장 잘 부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녀가 조용한 영웅처럼 행동했으며 그 용기에 대해 가장 큰 대가를 치렀다고 믿었다. 충격적인 발견 이후 관련자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한국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하여 이강현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고 그는 가장 수배가 시급한 범죄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추가 수사는 조세 피난처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국가들을 통해 그의 흔적을 추적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해결되지 않은 채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 살던 늙은 어머니 김영희 씨는 이제 정의를 요구하는 끈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여 이강현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보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딸을 해친 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는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병과 싸우면서도 감당하기 힘든 진실에 직면해야 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화학요법을 견디는 동시에 어머니와 그녀가 얽혔던 어두운 음모에 대한 뉴스를 읽어야 했다.
이 충격은 젊은이의 정신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위해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보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강렬한 삶의 의지를 불어넣었다. 부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이 사건은 경제발전의 어두운 구석 즉 화이트칼라 범죄가 길거리 범죄 못지않게 피비린내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켜 주었다. 현재 박소연의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지만 더 이상 냉동사건 파일은 아니다. 그것은 험난한 국제 추격전이 되었다. 이강현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며 새로운 신분으로 남미의 한 국가에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경찰은 언젠가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아주 작은 단서라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다. 민주는 적극적인 치료 끝에 운 좋게 국립골수은행에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았다. 그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고 있다. 이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몫까지 살아가고 있다. 그는 장래의 어머니와 같은 불공정한 사건을 다루는 검사가 되고자 법학으로 전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김 씨는 여전히 끈기 있게 기다린다. 매일 그녀는 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며 어딘가에서 소연의 영혼이 지켜보고 있으며가 해자가 처벌받기 전까지는 편히 쉴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피해자 가족의 희망은 이제 더 이상 막연하지 않다. 그것은 명확한 목표 이름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야 할지라도 정의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박소연의 실종 사건은 17년간의 침묵 끝에 정의의 끈기와 우연한 연결고리가 가진 예상치 못한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떤 비밀도 영원히 묻힐 수 없으며 진실은 늦더라도 결국 빛을 보게 된다는 증거이다. 또한 때로는 가장 복잡한 사건들이 통상적인 수사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행운의 섬광운명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수사 시스템의 슬픈 현실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한국 경찰이 실종사건 처리 절차를 재검토하고 경제범죄부터 형사범죄까지 다양한 유형의 범죄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촉진했다. 사회의 대소연의 이야기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이며 건조한 금융숫자 뒤에 인간의 생명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모성 애어머니의 희생과 아들의 삶의 의지에 대한 찬가이며 공간시간 심지어 죽음까지 초월하여 진실을 밝혀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건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아무리 작더라도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말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듯이 당신의 작은 단서 하나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 가족에게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